네, 일부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까지 하며 추진했던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정기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어서 야3당은 손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입장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월 중에 이제 그걸 안을 만들어서 어떤 그 임시국회를 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식을 마치고 국회 계단 앞에서 피켓 시위를 다시 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잉크가 제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제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결과를 봤거든요. 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 60% 이상은 찬성을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를 해요.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 헌법 개정 왜 필요한지 일반인들하고 삶에 왜 중요한지 대담을 통해서 논리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장소는 정치발전연구소, 분당에 있는 정치발전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또 전문가로 우리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인사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배대대학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진행을 했고요. 회의에서 나온 뭐 조금 교수님들이 약간 쑥스러워하시던데 다시 한번 요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연말이 되고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개헌 운동을 벌이고 있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의 활동, 그 다음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하면서 실제로 관여했던 학자들이 이렇게 책을 한 권 내셨었거든요. 금년도 8월 달에 이게 나왔으니까 벌써 한 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개혁의 문제, 헌법의 문제는 정치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말 너무 이해관계 정파의 관계가 강해서 이걸 뭐 국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거고 뭐 지금 정기특위 활동도 있지만 사실 매 국회마다 한 번씩 다 있었거든요. 18대, 19대, 20대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부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까지 하며 추진했던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정기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어서 야3당은 손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단식을 마치고 국회 계단 앞에서 피켓 시위를 다시 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잉크가 제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야3당의 속도전 압박 속에 정개특위는 일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만큼 내년 1월 중순쯤 제1소위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시사 이슈 한 2개 정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선거제 개편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 야3당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단식은 2당만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두 분이 관여를 좀 하셨지요. 이게 정동영 대표는 왜 다지 않았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떤 뭐 단식 투쟁, 어떤 걸 목숨을 내놓고 하신 그 투쟁이지만 많은 이 언론이나 관련된 이 전문가들은 뭐 이거 되겠나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15일이었죠. 그 단식을 이제 중단하는 계기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국회를 찾아와서 전당대회 단식 중에 이제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를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기본적인 프레임에 여야가 어떤 그 합의안을 만들게 되면은 나도 그걸 지지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 두 분의 마음을 이렇게 좀 그 눈을 뜨게 됐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거기서 재미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 항목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것은 이제 소위 권력구조 개헌과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말했죠. 원포인트. 네, 그래서 왜냐면 선거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네. 그래서 어떤 입장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월 중에 이제 그걸 안을 만들어서 어떤 그 임시국회를 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께서는 연말까지 어떤 그 안을 만들겠다 했었는데 뭐 연말이 이제 불과 한 열흘밖에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과연 1월 중에도 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 중에 상당히 그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게 심플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규식 교수가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한 30가지 넘거든요. 또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한번 했던 시뮬레이션 보니까 또 30가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를 정밀하게 그 검토를 해가지고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설계해서 만약에 덥석 합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교한 어떤 그 체크를 갖다가 과연 1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좀 그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놀란 게 뭐였느냐면은 국회의원 본인까지도 연동형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그날 토론제에 나오신 분 중에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계셨었는데요. 학생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봐라 하니까 딱 한 명이 들더라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말이죠.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1대1이거든요. 초과의석이 나오게 되면 그 초과의석에 의한 의석 배분이 연방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이 났어요. 초과의석을 인정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의석 비율이 좀 민심과 또 달라지니까 그걸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보정의석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결국 의원 수가 늘어나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초과의석이 46석, 네. 보정의석이 75석 해가지고 111석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더 늘어날 확률이 큰데 기존의 정당이 얻었던 표, 20대 국회에서 그 표수를 가지고서 한번 좀 그한 우리가 얼마나 초과석이 나올까 보니까 한 20여 석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360석으로 하잖아요. 말 240개 지역, 20개의 어떤 120의 이제 비례의석 한다 할 경우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초과석이 나오고 인정할 경우에는 380석, 390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360석에 또 동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막 저항감이 있었더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과석으로 인해 가지고 380, 390명이 나왔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건 숨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어제 그 저녁에 미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초과석 문제는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요. 일단 국민들에게는 국회의원 전수를 330명, 360명 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선거 결과 나오는 초과석 20, 30석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잘 모르는 건가는 제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 60% 이상은 찬성을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를 해요. 아, 그래요? 300명 이상 못 낸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돼서 그래서 뭐 하나의 편법이 뭔가면 전체적인 비용은 고정시켜놓고 330까지 늘리자는 안도 있는데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도가 올해 드디어 공공기관에서 지금 맨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정수와 관련돼 가지고 저 발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원 정수 300명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20대 국회에서 253명이 지역구에서 나왔잖아요. 47명이 이제 비례대표였었는데 그러면은 300명을 그대로 묻고 지역대표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53명을 이제 줄이자는 건데 국회의원이 가만히 계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100명 정도를 갖다가 비례대표를 하면은 2대1이 되니까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임종숙 실장을 갖다가 로텐다고에 보낼 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은 20대 국회에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들로 이제 참가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나눠봤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253석의 그 지역구 의원을 할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2014년도에 헌재에서 소위 이제 국회의원 그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갖다가 편차를 2대1까지는 이제 2대1까지 했거든요. 이게 95년도에 4대1, 2001년도에 3대1, 2014년도에 2대1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5개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안처럼 253지역에서 다시 200군을 줄이게 되게 되면은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7개 군 이런 데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뽑는 이런 문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양원제가 있어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이 있고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이 있다 한다 할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당원제 하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고 동시에 인구 비례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수를 200개로 줄일 경우에는 그 지역 대표성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적어도 헌재에서 결정한 2대1의 인구 편차를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서는 적어도 지역구 숫자가 230개는 돼야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230개.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 그래도 한 20몇 개 줄여야 돼요. 그래도 한 23개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230개라서 제가 이제 이번에 발제할 적에는 뭐냐면은 지역을 240개로 하자. 240개를 하고 2대1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비례가 이제 120명이니까 토탈 360명으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360명.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초과의석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360명인 줄 알고 인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초과의석을 인정을 해서 뭐 380, 390. 그 수가 자꾸 유동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제를 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120명을 비례대표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수를 정했지만은 만약에 초과의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초과의석이 인정되는 만큼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360명의 정수는 우리가 픽스를 시켜놓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우리가 그러면 초과의석을 인정을 하는데 무한정으로 인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맥시멈으로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한 20석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정수는 360명인데 아마 맥시멈 20석까지 초과의석을 우리가 인정을 한 걸 이렇게 초과의석 인정의 최대 숫자를 정해놓고 하자. 이게 두 번째 아니었고 이게 현재 독일에서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보정의석을 도입한 다음에 111석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죄송합니다. 독일은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500 이상 될 것 같은데 598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299, 비례가 299인데 실제로 하원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원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원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017년 선거에서 놀랍게도 이게 처음 도입했을 때는 뭐 5석 정도 초과석이 나오고 뭐 10석 이렇게 하다가 많이 나올 때 30석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갑자기 보정의석을 도입하다 보니까 111석이 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럼 최대의 의석수를 도입하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해요. 군소정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직 논의 중인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 안을 제안을 냈고 세 번째 마지막 안으로 현재 독일처럼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초과의석 나오는 데다 인정을 하자. 그러나 보정의석은 우리가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보정의석은 인정하지 말고 초과의석에 한해서는 맥시멈을 정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인정하자. 이게 세 번째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안을 놓고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정서로 봐서는 정수를 어떤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만약에 초과의석이 나오면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아마 거기를 가능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뭐지 시사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워낙 좀 핫 이슈니까 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네. 제 생각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좀 길게 말씀하실
뭐 말씀 주실 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이런 분권과 협치가 필요한, 어차피 이건 지금 독일은 우리하고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권력이 강한 대통령제하고는 이게 좀 매치가 될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이요, 이제 한 40% 전후가 되거든요.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 이게 40% 좀 빠지게 되는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다당제가 이렇게 일반화되게 되면은, 거대 정당이 얻을 수 있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0%에서 35% 그 사이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50%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개의 정당과 연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두 개의 정당과 연대를 해야만이, 다시 말해서 거대 정당이 있고 한 두 개 정도의 플러스 해야만이 50%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그게 아마 일상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50%를 넘기 위해서는 연대와 이게 어떤 연정과 협치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러한 연정과 협치가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 장관을 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권력의 대부분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거고 뭐 장관 자리 하나 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달라지는 정책이 없으니까 별로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뭐 어떻게 안 맞는 제도 아닌가 그런 회의를 갖고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뭐냐면 내각은 거의 나중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심의하는 기관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고, 소위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청와대 내각이 실제로 끌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각이 의결기관화 되게 되면은 그쪽이 모든 국정의 중심이 내각으로 오는 거죠. 청와대는 그야말로 참모들은 그냥 어드바이저로서 대통령에게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어드바이저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정책은 내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분권형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고 아마 제일 큰 당이 한 30몇 %가 되기 때문에 한 2당, 3당과 이렇게 연대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 자리를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정의 고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에서 임명될 경우에는 그 내각에는 이 정당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로 죽기 때문에 배신자로 하기도 하고 또 야합으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분권형에서는 야합이라는 말보다도 협치라는 말을 의미하는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당의 당위성 면에서 이게 상당히 오히려 연대와 협치를 끌을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만약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기가 이제 2020년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개헌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정의 운영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 항에 권력 구조를 개헌하는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물론 전략적인 면에서 그걸 갖다 넣는 친구도 있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원포인트 개헌이 없이 연동형만 점수 받을 경우 엉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제가 그 데이터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뉴질랜드에서 1993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93년 이전에 그 총선에서 나왔던 걸 보게 되면은 의회 내에서의 평균 그 정당의 수가 2.4기가 나와요. 근데 연동형을 도입한 다음에 나중에 의회 내에서의 진입해 있는 정당의 수를 평균을 내보니까 7.2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원내 정당 수가 연동형 전과 후를 할 때에 3배가 늘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꼭 3배가 늘어난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2대1로 할 것이냐 1대1로 할 것이냐 권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가 87년도 이후에 유효 정당의 수가 지금 3.7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 연동형으로 도입되게 되면 적어도 한 2배만 된다 하더라도 6개에서 7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 정치 구도가 되기 때문에 개헌이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만 도입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제 뭐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예. 어찌 보면은 뭐 안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정치 일정으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1월달 되면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가 있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예. 지금 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1월 중에 이제 그 합의를 해서 1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선거법에 간다면은 이제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4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어떤 그런 그 전당대회가 있다 할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참 어떻게 본다면 솔직히 이쪽 방면에 인volv된 많은 사람들은 참 조금 암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시사 이슈인데요. 예. 2014년 12월에 예. 청와대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예. 그때 이제 정윤회 씨가 십상시라는 예. 그 청와대에는 10명의 어떤 그 핵심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과 뭐 비밀 회동이 있어서 강남의 뭐 중국집에서 모인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문건이 이제 밖으로 유출됐다. 그래서 이제 민정비서관이었던 조홍천 씨,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박관천 경정. 그다음에 이제 밑에 또 우리 경찰관 두 분, 경위급으로 내 기억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대노해서 국기문란행이다. 찌라시란 말까지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뭐 자살할 정도로 한 명 자살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고강도의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 그 박관천, 조홍천 이 두 사람은 이제 특히 조홍천 씨 같은 경우도 수감됐었고요. 박관천 씨도 수감됐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게 4년 열리고 또 비슷한 문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 특검반의 비위 의혹이다. 뭐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게 범법자라고 아예 그 먼저 모습 쳐버렸지만 또 이 사람이 또 이 공개하는 문건들의 그 진위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정원이 국내의 그 정보의 수집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더 이 국내 정보의 수집에 더 역할이 커진 그런 역할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내가 여기 썼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같은 부서에서 나타난 똑같은 사건. 그 다음에 청와대의 대응 방식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아니 뭐 그때 4년 전에 지금 이제 헷갈릴 정도로 코멘트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굉장히 지금 청와대에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방송에서는 이게 뭐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세계일보 또 이것도 또 재밌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도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터뜨린 게 세계일보였어요. 근데 지금 특종을 하나 또 세계일보 터뜨렸습니다. 이 조국 수석에 관련된 건데 이게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정부 이 청와대에서 엄청 이게 막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부가 달라져도 사람들이 달라져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지금 정부는 굉장히 어떤 그 선의의 이미지를 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아마 이번에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김태우 수사관이죠. 6급 이제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7급 응시를 해가지고 지금 6급으로 하는데 상당히 능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3대 정권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부서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상으로 봐서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사람을, 전 정부에 봉사했던 사람을 청와대 이멤버를 써가지고 구태를 이렇게 또 만들게 하느냐. 아마 박지원 의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하는데 좀 무게를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아마 옛날에 박관천 행정관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바로 문제가 되죠. 그 문제가 돼서 옷을 벗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가서 형을 살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원대복귀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리라고 해서 원대복귀 시켰는데 개인적인 비리라고 나온 것이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보낸 것인지가 아직 판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김태호 씨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보고를 했다는 흔적이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1년 전에 나왔다 할 경우에, 만약에 반부패 비서관이랄까, 박형태인가요? 비서관이랄까, 아니면은 조수석이 말이죠. 조수석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때 원대복귀시키는 책임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도 시스템상으로 그것이 어떤 민정 수석실 안에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정윤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선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고발한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었잖아요. 십상시 문제가 나오고 정윤회 이렇게 했던 걸 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국정에 관여를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현직 정치인, 그다음에 교수, 진보 성향의 교수, 그다음에 이제 장관과 어떤 갈등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우윤근 줄러시아 대사를 보내면서 또 그 전에 소위 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시기가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선거 준비하던 시기 아니죠. 러시아 대사 러시아 대사 내정이 돼가지고 검증할 때 시기가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사무총장으로서의 이 문제를 우리 그때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정 과정 속에서의 어떤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청와대에서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적확하게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대기업도 SK도 조사에도 관계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우윤근 대사만 나올 때는 이것도 심플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찰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정윤회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마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봐요. 그 시기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이제 정권을 잡고서 2년, 2년 차 지금 딱 또 2년 차, 그때 딱 터지는 거고,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그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십상시라든지 청와대 운영 방안을 고쳤으면, 그때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의 권력 구조를 좀 청와대를 개선을 했었으면은 탄핵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움직이는 방향도
내부적으로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십자가를 그냥 김태우한테 다 씌워서 그냥 하나로 끝내버리겠다. 하나 희생양으로. 희생양으로 끝내버리겠다는 게 많이 들어서 아, 이것도 뭐 불행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 내부적으로 지금 어저께 여러 가지 방송들에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방어를 하고 있죠. 그 대담 프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대부분 방어, 뭐 99% 방어. 그 대신 요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다. 뭐 그런 좀 무책임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아, 이게 좀 우리나라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것도 아마 한 2년 후에는 뭔가 또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상당히 위기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위기가 됐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도 이번 그 김태우 조사관 사건, 수사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권력 내부의 갈등이 이게 자꾸 이제 그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여권에 관계된 사람들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여당 내에 이제 소위 그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비밀이 새에 안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옛날에 안가를 많이 썼는데. 이제 하여튼 이건 그 안가는 이제 그 고위급들이 모여서 이제 할 때고 중간 간부들이랄까 이런 사람들도 어떤 소위 그 그룹끼리 모일 때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비밀에 새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란 게 뭐였느냐면은 일단 그 모임이 장소를 소위 안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카페에서도 미실리라기는 막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수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멤버들 중에서 녹음할까 봐서.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아무리 우리가 그 암흑 시대에도 소위 그 자기 멤버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그 멤버에 누군가 배신자가 있을 걸 우려를 해서 뭐 사전에 녹음기 검사를 하거나 핸드폰을 검사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서 딱 수거를 해가지고 딱 보관했다가 끝나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심각해졌구나. 우리 사회가 불신이 소위 그것도 적과에 만나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까지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김태우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내부 고발자 사건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탈을 볼 것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이 불신의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 어떤 그 불안의식 이러한 것들이 확산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너무나 불행해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이번에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 청와대가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만큼의 또 그만한 일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 권력, 대통령 인사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분산을 좀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이 나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 선출된 군주라고 하니까요. 나라님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옛날에는 이 YS나 DJ 같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결국 그 카리스마의 유통 기한은 내가 볼 때 2년이다. 그때부터 뭔가 뭐 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 차 되면은 이런저런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권력기관들도 가질 만큼만 가져야 되는 권력을 가져야 되는 너무 많이 지금 청와대가 비대해지고 있지 않나. 예. 지금 청와대 인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명이 더 예. 넘어갔죠. 아, 그렇습니까? 뭐, 예. 제가 알고 있기는 500명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역대 청와대 인력보다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정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권과 협치, 좀 의회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또 그만큼의 또 우리 국민들도 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정치에 대해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좀 싫고 미워도.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인원수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그 의원 전함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학교에서 그 특강을 하면서 현 여당의 중진을 한번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한번 모셔다가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기 전에 이제 서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전국에 대해서 인연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의당이 두 자릿수 지지수에서 갑자기 한 자릿수 지지로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했더만은 그분의 말씀은 이에 그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심상정 대표가 늘리자고 한 이후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떨어질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때 얘기죠, 근데? 그게 제가 아마 한 3주 전인가요? 그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되면서 이제 인원수를 360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이제 제안했잖아요. 정의당 쪽에서. 그 발언 외에는 그 정의당이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당 이쪽에서는 이게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중진 의원이셨는데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서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떨어진 것은 노회찬 의원의 어떤 투신 이후에 쏠렸던 관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진 요인도 아마 있고 아마 다른 요인이 있지. 이것이 의원수 정수를 늘리자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의원 정수를 논의할 적에는 국민이 만약에 납득 못하게 되면은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설득해 나가는 전공법을 해야 되지. 뭐 예산 총액을 줄여서 또 보좌관 수를 줄여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것은 꼼수고 나중에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증액할 수도 있고 또 수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좀 옹색해 보입니다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구수의 증가, OECD 국가들에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적은 숫자, 그다음에 법안 처리 수의 증가, 그다음에 행정부의 규모의 증대에 따른 그 견제에 필요한 어떤 의원 수의 증가의 필요성,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로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말이지. 이게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 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국회의 1년간 전체 예산이 6천억 전후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470조에서 말이죠. 6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돼요. 0.17%인가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견 군단위 예산군 정도, 예산군의 1년 예산이 국회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에요. 전체의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 다시 말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원 중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연동형 쪽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갖다가 만약 120명을 늘어날 경우에 그 120명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구 할 것이냐, 정당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당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의 증가에 반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전공법은 나가면 좋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도 제가 보다가 정말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내가 막 혼자서 웃었는데요. 부산 지역의 조모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론관에서 자기 주장을 발표한 거죠. 자기는 이번에 360명, 330명 노는 거 절대 반대하고 지금보다 한 100명 더 줄여야 된다. 그거는 완전히 국민들의 인기
인기에 영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아마 그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 의원 수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뭐 임금의 총액, 뭐 연봉의 총액을 정해놓고 쪼개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정치 활동에 있어서 부정의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또 서로 상호간에 잘못한 거죠. 국회의원들도 좀 너무 책임이 있죠. 그동안에 책임이 있는 건데. 불신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온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정치라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면은 국민들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때가 된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하원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하고 그런 걸 보더라도 이 국회의회의 기능이 좀 활성화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꾸 그 청와대의 어떤 그런 특감반 이런 뭐 민정수석들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데서는 좀 국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더 말씀. 언론이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그 정치권을 묘사하는 것이 그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갖다가 언론이 잘못 오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재밌는 거는 그 오도했던 사람들이라고 사실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 돼 있어요. 그런 문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이 좀 현명하게 좀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